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쟁점토론의 이강윤입니다. 새정치연합 내 주류와 비주류의 혁신안에 대한 차이가 뭔지 유권자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솔직히 그 차이에 그렇게 관심이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제1야당의 초라한 모습이자 비극이기까지 합니다. 혁신안을 만들었으면 무엇보다도 실천하는 게 중요한데 방안만 만들어 놓고 혁신은 해보지도 않은 채 꿈을 대면서 갈등만 키우는 건 아닌지 이해하지 못한다고 보는 게 차라리 맞을 겁니다. 이른바 호남 민심의 실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1야당 새정년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출연자분들 소개해드립니다. 김영호 전 세계일보 편집국장 자리하셨습니다. 원로급 개혁적 언론인들의 모임이죠. 언론광장의 공동대표도 맡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호입니다. 네. 다음은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부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익숙한 얼굴이시죠. 김성수 시사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기백 있고 씩씩하게 오늘 토론에 임해 주실 걸로 생각합니다. 자, 우선 본격적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김영삼 조문 정국 이른바 그런 게 한창인데 반박정희 민주화 투쟁의 기여가 컸다는 것은 누구도 이론을 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 못지않게 과도 매우 크다는 얘기가 다들 지배적이고요. 많은 얘기들 나온 사항이긴 합니다만 김 국장님부터 YS의 공과 과 네. 하나씩만 좀 꼽아 주실까요? 하나의 해체라든지, 네. 전두환 노태우 구속, 또 그리고 금융실명제 실식은 논의가 많이 됐어요. 예. 근데 외환 위기를 전적으로 김영삼 전임 대통령이 져야 되느냐 하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환 위기가 1998년이죠. 8년 11월 어느 날 갑자기 터진 게 아닙니다. 예. 이거는 경제정책의 실패가 누적적으로 쌓인 것이 외환위기가 세계적으로 전이될 때 전염이 돼가지고 터진 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원인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재벌기업의 집단부실화가 금융권의 집단부실화로 이어진 겁니다. 그걸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본다 그러면 당시에 5대 시중은행이라고 있었어요. 예. 한인은행, 서울은행, 조흥은행 하고 외환은행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게 다 없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군소은행이나 하나은행,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 그리고 또 농협. 네. 이건 재벌 기업들하고 거래를 하지 않았거든요. 예. 주거래은행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살아남은 겁니다. 이것만 봐도 누적적 정책 실패의 결과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그렇다고 해서 그가 절대 자유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예. 조금 길겠습니다만은 세계화라는 걸 갑자기 들고 나왔어요. 그랬죠. 세계 보면 이 관료 집단이 세계 경제 흐름에 대해서 감지조차도 못한 거 아니냐. 세계화라는 거는 미국의 발전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상품, 용역, 자본, 노동이 이동하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모두 제거하겠다, 철거하겠다. 그것도 미국의 군사력과 외교력을 동원해서 그것이 이른바 국경 없는 경제고 미국이 말하는 세계화입니다. 네. 근데 느닷없이 무슨 세계화라는 걸 들고 나와가지고 네.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OECD 가입하려면 자본시장, 금융시장을
거의 다 개방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 채비도 안 갖추고 개방하다 보니까 외환위기가 터졌죠. 멕시코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렇죠. 말레이시아 뭐 이러다 보니까 됐는데 더 구체적인 건 이따 시간 예, 주지 마시고 조금 너무 이따가. 길어지면 네. 또 불편하실 테니까. 그래서 그 감지를 못한 실체 예. 그거는 그분이 경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특히 세계 경제에 대한 흐름이 부족하다 보니까 무식한 관료 집단들한테 당한 거예요. 휘둘렸다. 당한 거예요. 이거. 예. 예. 관료들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고 그렇죠. 포캐스팅 예, 능력을 예, 얼마든지 상실했던 것.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네. 그 부분. 네. 알겠습니다. 석 소장님. 네, 그 김영삼 대통령의 호가 거산인데 예. 거산만큼 그 높은 정치적 업적을 이룬 반면에 또 그 골 명암 또한 아주 깊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업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회 해체. 이분은 그 박정희 대통령 유신 독재부터 전두환 노태우 이까지 군사 정권에 대해서 끝까지 그 투쟁해 온 걸로 아주 유명한 민주화의 산 증인이시죠. 그래서 그 집권 이후에도 군인들의 그 정치 시대를 종식하겠다고 하나의 그 해체를 하면서 주변 측근들이나 뭐 김대중 대통령도 나중에 회고할 때 괜히 군부를 건드려서 쿠데타에 빌미를 주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가 있을 때도 불구하고 무인 시대를 종식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이 땅의 군인 정치의 시대를 끝낸 문민 정부의 초대 민주화를 이룬 산 증인으로서 가장 높은 업적이라고 생각하고, 어두운 점은 무엇보다도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반칙이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3당 합당을 통해서 네. 결과만 좋으면 과정이 어때도 좋다고 하는, 저희 아버님도 경상도 분으로 평생 그 김영삼 대통령을 지지해 오신 분이었는데 3당 합당 했을 때만은 제가 여쭤보니까 머리를 극적이시면서 대답을 회피하실 정도로 우리 후세들에게 반칙으로도 이기면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정치권에서 보여준 뼈아픈 대목이 아닌가. 그것이 가장 깊은 골이고 그 정치가 아직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 명암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악영향 또는 후과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지역 감정을 심화시키고 그걸 구조화시킨 그런 점이 있죠. 그걸 보고 반칙이라고 이렇게 짧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자, 김정수 예. 평론가. 뭐 군정 종식에 대해서는 뭐 다 평가를 해주셨으니까 저는 뭐 금융실명제와 부동산 실명제 그야말로 우리 그 특히 고위 공직자들과 또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부패를 일단 눈으로 보고 드러낼 수 있게끔 해준 측면에서 과감한 그 금융실명제와 부동산 실명제의 업적은 칭찬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좀 아쉬웠던 거는 부동산 실명제가 더 나가서 정말 실질적인 토지 공개념으로 이렇게 뿌리를 내리게끔 했었으면 지금과 같은 그런 부동산의 그 엄청난 거품과 재앙들이 폭탄처럼 이렇게 남아있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그때 당시에 조금 더 과감하게 그 관료들의 어떤 그 반발을 누르면서 그 토지 공개념은 원래 공약을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 그것까지를 실현을 시켜나갔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고요. 과라고 하면은 저는 3당 합당만큼 큰 과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물론 IMF라고 하는 것들도 있었지만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 전체의 어떤 그 잘못들이 함께 누적돼 가지고 이렇게 간 부분들이 있다면 3당 합당은 정말 사실은 자기의 욕심에 의한 그런 섣부른 판단이 결과적으로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그 정치의 부정적인 어떤 상황들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가장 큰 거는 호남이라고 하는 그런 그 지역을 완전히 고립시켜 놓은 정치 구도를 만들었다는 거, 이거는 정말 호남 사람들한테는 그 천추에 씻을 수 없는 한을 또 안겨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진보 세력들에게는요, 진보 세력들 안에 있었던 음험한 욕심들, 그것을 마음껏 겉으로 드러내면서까지 실제로 그 권력에 그 충실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토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는 그 정치적으로는 더욱더 부정한 흐름으로 갈 수 있는 하나의 물꼬를 터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변절자들이 속출하게 되는 상황들을 만들어냈죠. 한마디 첨언하자면 네. 그 일각에서 3당 합당이나 김대중 대통령이 했던 DJP 연합이나
다 뭐가 똑같은 건데 왜 같은 3당 선상에서 합당에 자꾸, 대해서만 이렇게 비난하냐 그러는데 예. 분명히 다르죠. DJP 연합은 그 당시에 JP가 충청을 대변한 야당 지도자였죠. 그래서 야당을 지지한 사람들끼리 일종의 느슨한 형태의 연립정부 형태를 담보하고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대선 후보 단일화를 나간 것이고 예.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야당을 하라고 정부를 견제하라고 찍어준 군사독재를 견제하라고 찍어준 그 민의를 여당과 합당하면서 자신의 대권 요구의 발판으로 삼았던 것은 야당을 해서 정부를 견제하라는 것을 자기의 집권을 위한 여당으로 탈바꿈한 건 민의의 왜곡이고 이거 심대한 반칙이고 부정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선거 민심을 자기 혼자의 독단적인 인위적으로 비틀어버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후과가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예. 정치권의 오래된 뿌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구속을 꼽으시는 분은 별로 안 계시죠? 아니 구속하자마자 또 풀어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무슨 뭐 그 부분은 또 이해가 다르죠. 왜냐하면 어떻게 다릅니까? DJ 측에서 그걸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죠. 네. 우리가 그걸 인정을 해야죠. 예. 네. 어쨌거나 전노를 구속해야 한다고 그랬고 뭐 80년대 초반부터 90년대 사이를 살아오셨던 젊은 20, 30대로 살아오셨던 분들은 아직도 기억을 선명하게 하실 텐데 뭐 이른바 전두환 체포조라는 것도 있고 막 그랬었어요. 예. 그런데 실제로 구속 수감하리라고는 아마 거기까지 그동안 우리가 너무 억눌렸던 게 많기 때문에 그 영향인지는 모르나 그랬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어쨌거나 자, 내일 연결식인데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칭병을 이유로 연결식에 참석하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가 많더군요. 그리고 통상 이제 대통령 참석하는 행사면 국회에서 열리게 돼 있는데 그 전날 대통령 참석해야 할 장소 주변에 있는 길에 맨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청와대 경호실에서 나와가지고 검사를 하고 안전하다고 봉인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시간에 여의도 국회 일대에 맨홀에 전부 다 봉인 표시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이걸 미루어서도 내일 연결식에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가 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임 국가 원수에 대한 국가적 네. 예의에서 좀 벗어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국가장이니까. 네. 그리고 장례 이제 형식이 국가장이면 그리고 선례가 되고 관례가 돼가지고 네. 존경받는 대통령들이 태어나야 되는데 네.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아프시다니까. 아니 어제 국무회의를 네. 갑자기 총리가 참석해서 주재하기로 됐던 행사에 대통령이 참석하셔서 이례적으로 대신 주재를 했죠. 예. 이례적으로 총리 대신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시면서 강력한 메시지를 또 얘기하셨어요. 예. 야당에 대해서 뭐 립서비스만 서비스하고 하면은 일도 안 하고 위선이다 이렇게 위선이다 얘기하시고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제가 보기엔 대통령은 내일 감기가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픈 게 아닐까. 지금 여당 내에서도 예. 조문 정치라 그래서 네. 빈소에서 YS 업적을 이어받겠다고 김무성이라든가 서청원 이런 지도부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앞다투어서 심지어 야당의 손학규 대표까지도 그 자리에서 하는데 다시 군사독재와 싸웠던 민주화, 문민정부 이런 것 키워드들이 등장함으로써 국정교과서 강행의지라든가 얼마 전에 민중대회 폭력적 진압의 문제에 대한 민주주의 문제가 다시 부각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마땅치 않아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 집회하는 분들에 대해서 일부 폭력에 대해서 IS라고 테러 집단으로 관제하면서 강력한 국면을 전환한 시도하는 걸 봐서 대통령은 상당히 몸보다 마음이 불편한 국면이 아닌가. 알겠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구조적으로 생각을 하셨을까 하는 분석들도 있더라고요. 일부 누리꾼들은 뭐 국민을 IS라고 표현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좀 논리적인 그런 사리 판단이 조금 부족한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예. 그렇게 체계적으로 생각을 하셨을까 하는 그런 누리꾼들의 얘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김영삼 대통령께서 얘기하셨던 그런 칠푼이 뭐 이런 식의 표현들에 대한 일종의 항의는 아닐까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하여튼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굉장히 불행한 상황이죠. 실제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절차와 예식이라고 하는 걸 갖다 지켜나가는 것은 그거에 따른 상징과 기호들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무시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국민들로 하여금 불안한
상황들을 이렇게 보게끔 만드는 것이죠. 국민을 IS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거는 기본적으로 상징과 기호가 완전히 어긋난 그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사실 그 국민들은 굉장히 공포스러운 그런 상황들을 맞닥뜨리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연결식에 현직 대통령이 매번 참석을 해왔는데, 그리고 그게 당연한 건데, 만약 내일 박 대통령이 불참한다면 또 첫 번째 이상한 관례를 만들기도 하는 거죠. 고인에 대한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는데 네.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서거 시기가 예. 미묘하게 맞아떨어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묘하다. 신유신 시대, 공안 시대에 맞춰가지고 돌아가니까 예. 고인회가 민주화의 투쟁이 재조명되는 데 대해서 많은 불편들을 느끼는 세력들이 있겠죠. 예. 네. 몸이 아니라 마음이 아픈 건. 네, 그런 건 맞습니다. 네. 그 반박정희, 반유신 독재 투쟁의 뭐 상징을 고르라 그러면 우리가 김영삼, 김대중 그리고 무수한 민중들과 대학생들, 물론 이분들이 맨 앞열에 계시는 건 당연하고, 이분들과 연대하면서 이끌어왔던, 투쟁력을 이끌어왔던 양김을 빼놓을 수는 없다는 점에서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서거하셨다. 네. 예,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의 유언이라고 알려진 거죠. 사실 언제 유언을 어떻게 남겼는지 잘은 확인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통합과 화합, 이 말씀을 남겼다라고 그의 차남인 현철 씨가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김석수 평론가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YS가 길러낸 정치인 또는 이른바 상도동 출신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정치인 김영삼이 반독재, 반유신 투쟁을 할 때 보였던 결기와 민주에 대한 확고한 의지, 이런 건 별 간대 없고, 친박과 비박의 좌장들이 다 지금 상도동계 출신들이면서 이상한 거 가지고 다투고 있고, 네. YS의 민주에 대한 이런 것들은 많이 휘발돼 버린 감이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YS 유언이 지금 아들에 따르면 통합과 화합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도동계건 동교동계건을 떠나서 직업적 정치를 좀 오래 해왔다는 사람들이 이 대목에서는 우리가 양김 시대를 졸업하면서 양김이 남긴 정신 중에서 필요한 건 발전적으로 계승을 해야 되는데, 마침 통합과 화합이라는 말을 남겼다고 하니 상도동 또는 동교동 출신들, 이 통합과 화합의 정신을 어떻게 구현해야 좋겠습니까? 글쎄, 저는 그분이 통합과 화합이라는 단어를 남기셨는지 모르겠는데 예, 지금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요청이라 할까? 요구를 할까? 이게 부응하지 않는다는 것 같아요. 지금 민주주의가 실종된 상황에서 무슨 화합을 이야기하고 통합을 이야기합니까? 먼저 민주주의의 길을 가도록 당부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 자기가 투쟁해온 거하고 그 연결선상에 설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민주가 훼손되고 있으니까 그걸 바로잡는 게 더 시급하다. 저도 고모님 생각과 비슷한데, 제일 중요한 건 화합과 통합 이전에 시대 정신의 실종입니다. 지금 조문 정치에서 나타났던 서청원 의원이야 자칭 친박 핵심이라고 하니까 빼더라도, 김무성 대표는 상도동 출신이면서 또 당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할 때 따끔한 내부에서 자기 얘기해야 될 여당의 대표입니다. 공안기관 대책회의에 검찰 수장도 아니고 경찰청장도 아닌데 집회 시위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민의를 소통하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심스럽지만, 무엇보다도 지금 여당 내에서 김영삼 대통령 이후에 PK 지역이 소위 말하면 새로운 리더들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체 정치권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으로 대별되고 있고 그 명맥이 끊겨져 있는데, 그 PK 지역의 무주공산인 정치적인 대변자의 역할을 자처하기 위해서 김무성 대표가 YS 상주 마케팅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안타까움이 들고, 실제 YS 정신을 계승하려면 PK를 지역 기반으로 하기 위한 PK 김영삼 마케팅이 필요한 게 아니라, 김영삼 대통령이 시대 정신이었던 독재와 독선에 대해서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그 기계로 박근혜 대통령의 민생의 명가, 불통정치, 독재와 독선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가
그 여당 내 야당으로서 할 말을 하는 야당 대표가 되어야지 PK 민심도 김무성 대표를 따르고 국민들도 그것을 따를 것인데 지금 그런 알맹이 없이 시대 정신 없이 상주의 형식만 코스프레만 한다고 해서 PK 민심이 김무성 대표를 따를 것인가에 대해서 김영삼 대통령의 비서 출신, 가신 출신이 맞나에 대해서 그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박근혜가 길렀다고 하는 유승민 대표야말로 현재 야당 내에서 그 그나마. YS의 정신, 시대 정신을 계승하려고 대통령의 독조와 독선에 대해서 민생 외면에 대해서 그 바른 말 할 말을 하는 그것도 박근혜 대통령 심장부인 TK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지 않는가 이것을 보면서 김무성 대표와 서청원 상도동 출신들은 YS 대통령 영전 앞에 내일이라도 연결식에서 쓰러져가는 민생과 민주주의를 세우겠다는 각오를 새로 다지시면서 대통령에게 할 말을 하는 그런 개혁적인 여당의 상도동 출신들의 그 가신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전에서 좀 반성을 해야 한다. 이런 저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근데 지금 서청원과 김무성 이 두 사람이 상주 경쟁이라도 하듯이 둘이 집에도 안 가고 자리도 떠나지 않고 그리고 뭐 김무성 대표는 또 이런 말도 했어요. 나는 실질적으로 저 김영삼 대통령의 정치적 아들이다. 마치 후계자인 양. 그러면 YS의 후계자면 YS의 정신을 이어야 되는데 정신은 하나도 있지 않고 그럼 옆에서 차남 현철 씨가 보고 속으로 뭐라고 했을지도 좀 궁금해요. 실제로 그 차남 현철 씨가 그 비슷한 얘기를 애둘러서 했던 적이 있는데요. 트윗으로 옛날에. 그렇죠. 그 뭐 아버님 아프다고 하는데 잘 오지도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친박 비박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예. 1년 넘어 병문안이라도 한번 오라고. 예,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상주를 하고 하면서 뭐 서청원 그 뭐 최고위원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자기의 정치적 대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서로 아들이네. 예, 예. 서로 자기가 아들이라고 하면서 그 윗자리를 차지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참 그 김현철 그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참 불편한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그렇게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과정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욕심들을 국민들이 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그 말씀하신 코스프레가 그 두 사람한테 좋게만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분들이 그 지금 이런 조문 전국에서도 쏟아내고 있는 그런 말들이 아주 민주주의를 갖다가 그야말로 그 질식하게 만드는 그런 말들을 쏟아내고 있거든요. 예. 그 말은 사실 김영삼 대통령이 그 독재와 싸울 때 김영삼 대통령을 공격했던 그런 말들이에요. 그런 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시위에 대해서 하는 말들 보십시오. 그런 말들 같은 경우는 김영삼 대통령은 그야말로 전선에서 그 반대를 했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제대로 김영삼 대통령을 기억하고 또 그 유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두 분의 그런 모습들을 또 다른 변절이라고 생각을 하지 결코 적자의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은 뭐 YS 정치인 김영삼이 뭐 아들도 아니고 제자도 아니죠. 저 정치인 김영삼은 그 아스팔트 위에서 뛰는 네. 민주화로서 뛰는 뭐 전사 같은 모습을 보였어요. 네, 네.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두 사람은 지금 거꾸로 간단 말이에요. 예.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을 IS 뭐, 저 뭐 IS니 뭐 이런 식으로 불순 세력. 폭도니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입에 늘 달고 다니는 게 정북이에요, 정북.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면 정북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제자도 아들도 아닌데 정치적 장사를 하고 있다. 이거 저는 마케팅. 이렇게 생각해요. 김영삼 우리 말로 팔아먹기. 하면 장사죠, 뭐 장사. 김영삼. 정치 장사. 예. 팔아서 그 뭐 득표를 내는 장사인데 김영삼 국민들은 팔아먹기 그걸 하고 보고 있다. 있으니까 알겠죠. 예. 사실은 적자들은 다 돌아가셨죠. 좌형, 우동형이라고 해가지고 다 돌아가셨고 이분들은 사실 그때는 뛰지도 못하는 분들이셨는데 막내들이었죠, 막내. 그렇죠. 뭐 거의 비서진들 같은 그 중에서도 김무성 그 지금 대표 같은 경우는 제일 막내였죠. 가까이에서 뭐 이렇게 잘 모시지도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당사를 사줘가지고 예. 헌납해서 그래서 아마 귀여움 좀 받았죠. 그렇죠, 그랬군요. 그렇죠. 예, 예. 그 돈이 여기서도 많으니까 참 돈이 굉장히 돈이 중요한 많으니까 역할을 하는군요. 돈을 조금 주면서 어디 당사 좀 알아봐 그랬더니 뭐 그 돈 가지고는 도무지 어떻게 살 데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 집이 좀 부유하니까 어디 걸 사가지고 여기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위에 이런 걸 했노 그랬더니 아니 그럼 자세한 하실 필요는 없고 이랬다는 일화가 있죠. 예. 어쨌거나 뭐 통합과 화합을 유언으로 남겼다고 하는데 네. 본인의 육성으로 언제 절절하게 남긴 유언인지 확인될 바는 없지만 지금 시점에서 보자면
통합과 화합을 말하기 이전에 쓰러져가는 민주, 풍전등화격인 민주를 일단 지키는 게 더 급하고 그들이 정말 진정 YS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하는 정치적 양자임을 말하고자 한다면 그 민주를 지키기 위해서 모습을 보여야지 YS 마케팅을 하고 있어서는 국민들이 다 채점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이제 오늘의 주제인 제1야당 새정년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서 부소장께 먼저 질문을 드리고 나머지 분들도 견해 들려주시죠. 혁신위 활동이 끝났어요. 긴 여름 내내 전국을 돌면서 그래서 10개 항인가 이렇게 발표하고 그랬죠. 마지막에 인적 쇄신에 대한 기준도 말하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이지가 않습니다. 뭐 이견이 나오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왜 저렇게 다투는지 잘들 모르거나 이제는 질려합니다. 왜 다투고들 있습니까? 그 뭐 지금 조문 정치한다고 하는 한나라당 정부 여당 얘기 실컷 욕했는데 그 야당도 그 못지않게 무색해서 지금 그 형편이 말이 아닌데요. 네. 본질적으로 혁신이나 이런 현안에 대한 거품들을 싹 빼고 보면 현재 그 새정치민주연합은 대단한 위기이죠. 국민들이 새정치민주연합의 기성 정치인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정치권 밖에 있는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을 불러들여서 야당을 변화시켜봐라 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이 들어와 보니 기존에 있던 중진 개파 정치, 그동안 지역주의, 낡은 이념의 문제, 부정부패 이런 것들이 온상이 개파의 수장들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그 당대표 선거 전당대회 줄을 세우거나 대선 후보 때 줄을 세운 그 자기 줄 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개파 정치의 답습을 통해서 야당의 문제는 고질적으로 풀리지 않았죠. 그래서 혁신의 문제도 안철수 대표가 낡은 진보의 문제, 부정부패의 문제, 뭐 인재 영입이란 세 가지 주제를 제시하셨고 문재인 대표도 혁신위원회를 통해서 그 현직 국회의원 평가를 통해 20% 물갈이라던가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지만 본질적으로는 국민들이 정치를 바꾸라고 하는 국민의 발탁에서 그 링에 올라온 대선주자 개혁연대를 통해서 낡은 중진 정치를 청산할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친노나 비노라고 하는 허위구도 이 중진 개파 정치가 만들어 놓은 자신들의 개파의 낡은 정치를 가리기 위해서 친노라고 비노라고 하는 허위적인 그 구도를 만들어 놓은 이 구도에 물려서 문재인은 친노로 안철수는 비노로 이렇게 고륙상쟁의 싸움을 할 것인가 대선주자 개혁연대를 통한 낡은 정치 청산이냐 아니면 기득권 개파 수장들의 정치 용인이냐 대선의 경선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표는 친노의 수장이 안철수 대표는 비노의 수장 개파 수장이 되는 것이 당내 세력을 모으기에는 그 월등하게 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누군가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그 국민이 점지하고 또 당원이 점지하는 것도 아니고 하늘이 뜻이 맞아야 한다고 그런 것처럼 시대 정신을 관통하지 않고서는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새로운 인물들이 정치 초년생들이고 그리고 그 이 정치의 낡은 문제를 그대로 온전하고 있는 분들은 아주 노회한 오래된 정치인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들, 이 두 세력의 싸움에서 그 새로운 세력이라고 하는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이 세 분이 확고한 리더십을 세우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본질은 그것이라고 봅니다. 문한박이 확실한 리더십을 보여주거나 형성하고 있지 못하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얘기가 나올 텐데 방금 우리 서 부소장 얘기 중에 허위 구도다. 친노와 비노는. 그러니까 실제는 존재하지 않는데 누군가가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이용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죠. 일부 그런 구도가 있죠. 왜냐하면 문재인 대표도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와 함께 그 생사고락을 나눈 주변에 있는 사람들 손이 안으로 붙는다고도 가게 마련이죠. 그래서 4.29 재보선 때 기실 말은 뭐 경선을 통해서 그 재보선 후보를 선출했다고 하지만 관악이나 광주라던가 핵심 재보선 지역이 결국은 그 청와대 출신의 강요와 자기 비서가 된 친노라고 하는 분들이 후보가 되는 바람에 천정배 탈당이라던가
그리고 관악에서의 어이없는 패배라던가 예. 야권의 분열을 야기한 측면이 좀 있죠. 그런 것이 있긴 하나 그것이 본질적인 문제, 그 전체의 현상을 가늠짓는 본질의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그것은 낡은 개파 정치인들이 끊임없이 부추기고 그 확대 재생산하려고 하는 하나의 현상, 부분적 현상일 뿐이지 본질적인 측면은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 국장님, 지금 편의상 한번 편집국장은 영원한 편집국장이시니까요. 네네. 국장님으로 칭을 하죠. 새정년 왜 그렇게 날이 새고 밤이 지고 간에 자꾸 다투고 본질적 이유는 네, 뭡니까? 그 제가 볼 때는 뭐 여러 가지 수사로 포장해서 말하는데 본질적인 문제는 딱 하나예요. 뭐죠? 공천권 싸움이에요. 그 친노하고 저는 비노라는 표현 자체도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우선 반노예요. 그렇게. 친노와 비노 또는 친노와 친노, 반노가 있습니까? 반노고 양대 세력이 예. 있는데 공천권을 장악해야지 다음번에 국회의원을 또 해먹는다 이거죠. 네. 장악을 못하면 자기들이 국회의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공천권을 갖고 지금 치열하게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본질적인 문제예요. 공천권을 놓치지 그렇죠. 않겠다. 그러니까 이제 네, 영향력을 예를 들어서 지난번 총선 때 보면 내 거명을 할 수도 있는데 피하는데 네. 그 다선 의원인데도 공천을 안 주고 예. 전략 공천이라는 것도 안 하고 예. 또 경선까지 시키고 예. 또 공천 안 주고 따돌리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번에 또 당하면 이제 국회의원도 못 해먹을 수도 있다. 이러니까 지금 죽고 살기로 당권을 놓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권파하고 비당권파의 싸움이지 이게 주류 비주류의 싸움이 아니에요. 주류 비주류와 당권파 비당권파의 차이는 뭡니까? 당권만 놓고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주류라는 거는 그 이념이라든지 소신이라는 게 통일될 때 같이 의사를 같이 할 때 주류가 되겠죠. 예. 지향점이 같을 때 예. 이거는 당권을 놓고 서로 내가 이쪽 파에 들어갈 수 있느냐 저쪽 파에 들어갈 수 있느냐 저쪽 파가 장악하면 나는 국회의원 못한다. 그러니까 피가 나도록 싸우는 거죠. 뭐 국민들 뭐 쳐다보지도 않는 거죠. 알겠습니다. 바로 그 이후로 지지율이 바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건 오불관원, 그건 네, 내 탓 그렇죠. 아니고. 뭐 지금 국민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관심도 없는 거예요. 국회에 가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뭐 있습니까? 박근혜 정권이 추진하는 모든 정책을 결과적으로 추진한 결과밖에 없어요. 그렇죠. 모든 경제 정책이. 그러니 국민들이 돌아서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 몇 달 안 남았는데 빨리 당권을 장악해야지 다음번 공천 받는다 이거죠. 받으면은 이길 확률이 일단 50%는 되니까 예. 양당 체제하에서. 예. 그리고 특정 지역은 100%가 보장된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무조건 살기로 싸울 수밖에 없지. 뭐. 기본적으로 공천권 싸움이다. 그렇죠. 김성수 평론가는 아니, 뭐 전적으로 동감하는 그런 바고요. 어느 분 말씀에 동감하시나요? 아니 우리 국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예. 동감하는 바고요. 네. 실제로 그 욕심이라고 하는 것, 내가 한 번 더, 지금 사실은 뭐 비정규직 4년 계약직 그런 정치 노동자들이라고까지 심지어는 표현을 하던데, 예. 뭐 그런 그 위치를 갖다 지키기 위해서 현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야당이 힘을 잃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야당이 목적을 하나에 두고 그것을 전부 다 바라보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뭐 10석이 됐든 20석이 됐든 그 당을 쉽게 깰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그 새누리당과 그 정부가 그야말로 무리수를 둬가면서 그렇게 했습니까? 네. 그 사실이 정상적인 의사수령 구조가 보장되어 있고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 관망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한다면 도저히 그렇게 그 정당 해산까지 갈 수가 없는 구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관철시킬 때 새정치연합 쪽에서 손을 놓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손을 놓고 있는 그런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도 뭐 고작 몇 석 안 되는 그 통합진보당 끝까지 싸워냈단 말이죠. 그런 모습들을 역으로 새정치연합 쪽이 수행을 해낸다면 네. 하다못해 당을 깨지 않겠다랄지 뭐 혹은 확실하게 박근혜 정권의 핵심적인 그 잘못된 정책들은 가로막겠다든지 이런 이 노력들이 있어서 그걸 공격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생각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네. 문재인 대표 뭐 흔들기 그런 말 많이 나와가지고 더 이상 안 되겠다. 나 재신임 받겠다. 9월, 10월에 한번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렇게까지는 가지 말고 그럼 당이 깨지니
비주류 중진 연합이라는 이상하게 갑자기 생긴 모임에서 자, 제시님까지는 묻지 말고 우리가 제시님 한 걸로 할 테니 그건 철회하시라. 뭐 이렇게 해서 일체 한번 봉합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문재인 대표로 대표되는 주류의 대극점에 서 있었던 것은 뭐 박지원 또는 뭐 호남의 몇몇 분들 이러더니 요즘은 그 양상이 안철수 의원이 그것을 대신 물려받은 듯한 총대를 맨 듯한 그래서 이제 문안박 연대로 옮겨왔고 안철수 의원이 문안박 연대를 받느냐 마느냐 이제 이쪽으로 좀 모아진 것 같은데 자,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짧게 한번 짚어보시죠. 문재인 혁신안이라고 그냥 얘기를 하십시다. 문재인 혁신안은 아니지만 여름 내내 만든 그 문재인 혁신안과 현재 만들어진 혁신안과 이른바 안철수 혁신안의 가장 큰 차이는 뭡니까? 본질적으로 저는 차이가 있습니까? 내용적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없다. 다만 그 문재인의 혁신안은 문재인의 주도하는 문재인 대표가 중심이 되는 리더십을 인정하는 혁신안이 될 거고요. 예. 그것이 훼손되거나 부정되면 문재인 대표는 대표로서 그 리더십의 상처를 심각하게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건 이미 한번 추인받지 않았나요? 네, 추인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 또다시 10월 재보선이라든가 호남에서의 지지율 하락 이런 걸 통해서 그 비주류에서는 문재인을 배제한 반문재인 연대, 문재인이 없는 게 그 재보선 패배라든가 호남 지지율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 진정한 사과 한 번 없이 그것을 공천을 얻기 위한 비주류의 흔들기로만 치부하고 그런 책임감 없는 모습에 대해서 이런 책임감 없는 모습을 책임지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혁신의 출발이라고 해서 문재인을 제외한 반문재인 연대를 그 혁신의 내용이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혁신을 누가 주장하는가 그 문재인 대표가 주도해서 나가는 혁신인가 아니면 문재인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제안하는 혁신인가 그 차이뿐이지 혁신의 기질 내용은 그 핵심이 물갈이 아니겠습니까? 총선에서 네, 네. 물갈이를 하기 위해서 그 현역 20% 평가위원회를 예. 만들고 안철수 대표는 낡은 진보와 그 부정부패 를 청산하고 하자. 청산하자는 게 핵심은 그래서 총선에서 그 기존의 낡은 체제, 낡은 정치 상징하는 사람들을 좀 용퇴시키고 새로운 인물들을 많이 영입하자라는 것으로 귀결을 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차이는 없다 이 말씀이시죠? 주도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평 저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기본적으로 안철수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낡은 진보 청산이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차이라고 보는데요. 네. 그 낡은 진보 청산이라고 하는 건 진보를 팔아서 장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그만둬야 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죠. 대법원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은 한명숙 전 총리 제명시켜야 한다. 뭐 그런 걸 이런 거. 포함해서 네. 지금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을 그 발목을 잡고 있는 큰 두 가지 짐이 있는데 뭐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낡은 진보, 다시 말해서 이미 기득권화 돼버린 진보 장사꾼 뭐 이런 쪽이 한쪽이 있는 것이고 그거를 뭐 안철수 의원에서는 그쪽이 뭐 당권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또 한쪽에 그 잡고 있는 것은 너희들의 대안이 뭔데라고 얘기할 때 뭐 새누리당과 거의 비슷한 그런 그야말로 중도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개량적인 그런 대안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비당권파라고 얘기되는 사람들 일부의 그런 어떤 딴지걸기죠. 실제로 거기서는 개혁이나 대안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공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식으로는 자기의 존재감을 부각시켜야 된다는 생각만 하는 이런 쪽이 두 양측에서 그 발목을 잡고 있고 그 당권파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그 자기의 확실한 대안이 없이 존재감만 키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제거해내는 것으로 실제로 내걸고 있는 건 단일 지도체계에서 힘이 있는 대표로 권력을 몰아주는 그런 형태의 구상을 갖다 얘기를 하는 것이고 네. 안철수 의원 쪽에서는 권력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끔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그 당권파의 진보 장사꾼들이 스스로 손을 놔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고 싶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얘기하고 있는 혁신이 서로의 그 힘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그만둬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짧게 김성수 평론가에게 한마디로 단문할 테니까 단답해 주시면 좋겠어요. 김 국장님께 여쭙기 전에. 예. 안철수와 문재인 철학이 다릅니까? 또는 같은 배를 타기에는 둘의 생각이 너무 다릅니까? 같은 배는 탈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들이든 뭐 DJP도 같은 배를 탔는데 왜 타질 못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예. 지금 현재 그 안철수 의원 측의
상실감이 크다는 거죠. 그 상실감을 어떻게 해서든 메꿔주지 않으면 같이 못 갑니다. 그거를 어떻게 보면 통합이란 말로 문재인 의원이 뭐 결심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어떤 상실감이 초래됐죠? 일단 뭐 정치를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대표 만들어 놓고 흔들어 가면서 결과적으로 끌어내렸잖아요. 그러면서 대권 후보로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던 지지율까지도 네. 갉아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지율을 안철수라는 개인의 지지율을 갉아먹는 데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네. 동반해서 야당 전체의 지지율이 떨어진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은 분명히 문재인 대표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관계 하나만 짧게 더 확인하겠습니다. 어떻게 잘못해서 저하고 대담하는 것처럼 되버렸는데 지금 문재인 측에서 잘 있던 안철수 의원을 대표로 만들어 놓고 흔들었다 이런 얘기 하셨어요? 아니, 그런 식으로까지 아니, 이렇게 단선적으로 구조화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의 다만 새정치는- 안철수라고 하는 인물을 새정치연합에서 품었지 않습니까? 품었으면 그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주고 다리를 갖다 키워주고 무기를 갖다 장착해 줘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안 했잖아요. 730 재보선에서 져가지고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가 물러났던 거 아닌가요? 그렇죠. 팩트는 그겁니다. 예, 아, 팩트는 건데. 원래 그 우리 야당이 그 지지층이 그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세대적으로는 20대에서 40대 젊은 층들 예. 그리고 거주 지역은 도시의 샐러리맨들, 여론에 민감한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죠. 예. 그러다 보니 아시겠지만 호남 인구는 줄어들고 노령화되면서 젊은 층의 투표 참여율은 적어지고 젊은 층의 인구는 줄어들고 절대 이길 수 없는 구도,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 안철수 대표 같은 분이 그 문재인 대표가 백날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묘를 가봐야 그리고 경제 성장을 얘기해도 군복을 입고 군대를 가봐도 우리 국민들의 보수층들 절대 돌아오지 않고 그중에 중도층도 정말 그런가 긴가민가 지켜보는데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살아온 성장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고정적 야당의 지지층 이외에 플러스 알파 현재 박근혜 대통령하고 여당이 구사하고 있는 전술이 거의 4.24 전술 축구로 치면 이념 전쟁과 여야 갈등 정쟁을 불러일으켜서 고정 지층을 모으면 여당은 일상적인 지지가 40%, 야당은 20%, 부동층은 관망하다가 선거 때면 여권을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을 지지하곤 했는데 이는 정쟁이 격화될수록 이 40%의 부동층은 돌아서게 됩니다. 정치 혐오층으로. 그 구도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안철수라고 하는 이 40% 부동층들의 신뢰감과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사람을 그 야당이 영입함으로써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시도였던 것이죠. 그거에 반해서 야당에서는 그 이전에 문국현 전 의원이라던가 그렇죠. 손학규 대표라던가 그 안철수 전 대표들을 영입해서 왔는데 그분들의 외연을 확장하기보다 그분들에게 주류의 자리를 빼앗길까 싶어서 그 흠집내고 상처 주고 있는 측면도 없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그 불행인지 다행인지 문재인 대표가 여러 차례 위기 속에서 그 소위 말해서 사람들이 보기에 자기의 반대파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안철수와 박원순에게 이 총선에 승리하기 위해서 당을 살리기 위해서 한번 손을 잡자라고 하는 획기적 제안한 것은 아마 근자에 있는 정치권에서 가장 획기적 제안이 아니었나. 획기적 제안으로 평가를 하시는군요. 네네. 일단 말씀 거기까지 듣고 예. 많은 논란거리를 지금 갖고 있는 발언을 해주신 것 같고 국장님. 네네. 안철수 혁신안과 새정년이 그동안 기존에 만들 여름 내내 해서 뭐 조국 등등등 막 이렇게 위원회 해가지고 만들어 놨잖아요. 네. 그 두 개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까? 저는 뭐 두 사람 다 예. 지금 한국 사회가 처하고 있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현실과 상황에 대해서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둘 다 잘못 네. 진단하고 있다. 왜냐하면 병인을 모르니까 처방이 나올 수가 없어요. 본질적인 문제는 네. 지금 박근혜 정권이 초법적 지배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절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야당이 야당 노릇을 안 하는 거예요. 야당이 없는 거예요. 근데 뭐 그들이 나와가지고 혁신이니 뭐니 하는 단어가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이건 그 위선적인 표현이에요. 지금 국민들은 야당 지도자답게 행동하라. 지도력을 보여라. 국민의 기본권인 출판, 뭐 표현, 집회 집회의 결사. 자유가 이렇게 억압을 받고 있고 경제는 파탄으로 가고 있는데 그들은 사전적 의미의 뭐 혁신이니 이런 거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민들이 바보예요.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예. 지금 이대로 가면 총선 참패는 정해진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새누리당이 뭘 아무리 잘못하고 포갑을 휘둘러도 그렇죠. 야당이 제할 바를 못하니 그렇죠. 민심은 야권에서 떨어져 나갔고 그래서 선거를 해도 이기기 힘들 것이다. 국민은 네. 지금 새정치연합이라는 정치 집단을 대한 세력으로 보지 않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지율이 고착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호남에서도 지지율이 점점 빠지고, 그리고 저들은 무슨 짓을 해도 지지율을 고공행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걸 왜 그렇겠습니까? 그걸 진단을 못 하는 거예요. 아니, 혁신이라는 단어 부르짖는다고 혁신이 되는 겁니까? 그럼 국장님께서 진단을 그러니까 좀 해주시죠. 왜 정치인 김영삼이 다시 살아났느냐? 다시 살아난 거예요. 환생을 한 거예요. 죽음을 통해 가지고. 이게 얼마나 갈지 몰라도 그거는 그때 그가 뭐 DJ도 같이 있었습니다만은 아스팔트를 뛰면서 정경들하고 몸싸움을 하면서 닭장에 갇혀가면서 단식을 하면서 그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을 했다 이거죠. 예. 이들은 뭡니까? 앉아가지고 뭐 고담 줍는이나 하고 앉았고 뭐 이러면서 뭐 난 무슨 소리를 하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신문을 만들어도 제목이 나올 수가 없어. 혁신이라는 제목 나와가지고 누가 국민들이 공감을 하겠어요. 그건 공감 안 합니다. 정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고, 안다 그러면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정치인은 정치적인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국회의원 월급 얼마나 많아요? 뭐 1억 한 4천 정도 되죠, 그죠? 그러면 연봉이 예. 예. 그리고 뭐 중소기업 사장 정도 받죠. 거기다가 특혜가 얼마나 많고 말이죠. 특권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 공천권자의 뒤에 줄 섰다가 받으면 4년 동안 아주 즐겁게 사는 거예요. 그거 노려가지고. 그러니까 집권을 위해서 뛰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집권은 다행히 집권을 해서 내가 장관이라도 하면 좋고 국회의원은 죽어도 하면 된다. 야당인지 여당이든 상관없다. 잘 보여야지 된다. 이렇게 행동하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절망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일단 야당의 정체성을 상실했고 뭘 해야 할지를 놓치고 거기까지 있거나 어려운 말도 필요 없어요. 야당이 없다. 예, 야당이 없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서 부소장 얘기 중에 안철수 등등 새 피를 말하자면 수혈해 왔는데, 맞아들여 왔는데, 어쨌거나 몸집을 부풀린 건 맞죠. 왜 밖에 있던 사람은. 그런데 정치인 안철수의 현실 정치 데뷔 이후에 대선 전부터 후보 단일화 또는 후보 사퇴 국면, 그리고 그 이후 보선에 출마해서 오늘에 이르는 동안 정치인 안철수에게 걸었던 많은 사람들의 새 정치에 대한 열망 또는 뭘 해줄 것이다라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없어지고 좀 줄어들었다고 보지는 않으십니까? 그렇죠. 예, 본인의 그 정치적 미숙이죠. 그러니까 좋은 미숙이다. 사람이 좋은 정치를 반드시 하는 건 아니고 예. 또 악한 사람이 정치를 악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마키아벨리즘에서도 나오는 그런 얘기들인데 네. 지금 안철수 대표가 국민이 정치에 대한 변화를 갈망하는 것만큼 그것을 현실 정치로 풀어내지 못했죠.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혁신 문제만 해도 원래 안철수 대표가 제가 빙의가 되고 이런 것일 겁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층에는 크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국정교과서에 대해서. 하나는 교과서의 내용에 친일성과 독재성을 우려하는 정체성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진보적인 그 역사학자들 중심으로 한, 그리고 그 진보 그 정치인들,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다수 있을 것이고, 또 다른 한 측은 역사 교과서가 진보이든 보수이든 간에 국가가 그것을 권위주의 시대도 아니고 독재 시대도 아니고 국가가 그것을 만들어주는 국가주의에 대한 반대하는 자유주의자들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양하게 진보든 보수든 시장에 내놓고 그것을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한 집단지성으로 풀어나가는 게 세계사적 추세다라고 하는 자유주의자들, 그 안에는 새누리당의 소장파들도 하물며 있죠. 국정화는 반대한다고 하는, 즉 층위를 보면 국정화의 정부의 독선적인 이런 독주에 대해서 반대하는 층이 60-70% 이상이 되고 그 안에서 한 20-30% 분들은 더하기 거기다가 친일 독재를 미화하고 찬양하는, 아버지에 대한 산업화에 대한 공가를 넘어선 정치 문제까지 복권시키려는 의도가 아닌가에 대한 역사 바로 세우기 측면에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돼 있는 거죠. 그렇다면 문재인 대표가 그 전자의 진보적인 친일 독재 문제에 대해서 방점을 준다면 안철수 대표는
그 자유주의.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왜 교과서를 국가가 만드느냐. 즉 현재 그 당은 원톤 원칼라 정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연합 정당이고 집권을 위해서 예. 그렇다면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도 개파 정치의 개파 보수들이 중진들이 좌우하는 정치가 아니라 이렇게 진보적인 이념을 가진 진보 그룹과 그 다음에 자유주의 이념을 가진 중도 그룹이 서로 경쟁하면서 정책과 공직 후보와 그 다양한 선거에서 후보까지도 선출해 나가는 그런 경쟁의 시스템들을 갖춰진다면 안철수 대표가 바라는 것들은 중도적인 그룹일 거고 문재인 대표가 얘기하는 건 진보적인 그룹들이 상호 경쟁하는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것. 그리고 그것이 공존하는 그것이 아마 안철수 대표가 생각하는 야당의 상이 아닐까라고 대변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변해보고 싶죠. 혁신도 아마 그런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혁신을 얘기했더라면 네. 그 보다도 국민들이라든가 지지자들이 이해하기 쉬웠을 텐데 국정교과서 문제가 막 벌어지고 있는 날 혁신 토론회를 연다던가 그랬죠. 우리 야당의 지지자들은 정부의 저런 독주와 국정화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이 함께 이것을 저지하는 민주주의가 주호하는데 함께 나서고 하지만 그 내용에서는 이런 차이점이 좀 있다라는 것들을 하해 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왜 볼 수 없는지 그런 면에서 안철수 대표가 정치인으로서 약간 미숙한 분이 아닌가. 미숙이 좀 오래 가네요. 아니 그런데 그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거를 미숙한 부분들이 분명히 굉장히 많고요. 그거는 양자에 다 있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그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정 하나의 사건을 놓고 보더라도 입장 차이가 다르면서 반대하는 그런 전선이 있어요. 사실은 그 야권이 승리할 수 있는 건 바로 이 지점을 만들어냈을 때 승리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다양한 무기를 갖게 되는 우리들의 무기가 여러 개가 돼서 적들이 어떠한 식으로 도발을 하더라도 그 무기를 바꿔가면서 그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우리는 이 무기를 쓸 거냐 저 무기를 쓸 거냐 갖고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 이 무기를 썼을 때 저쪽 무기가 도와주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는 30% 남짓의 화력에 계속 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바꿔 세울 수 있는 그런 아젠다의 전환으로서의 문안박 연대라고 하는 건 대단히 훌륭한 발상이고 그리고 그거 자체가 이미 프레임을 다르게 움직여가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네. 이 문안박 연대라고 하는 측면에서 고민되고 있는 것은 서로의 대동소이 크지 않은 그런 차이들을 이제 무마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다양한 각자가 잘하고 있는 것들에서 무기들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게 겁나니까 새누리당이나 지금 정부에서는 박원순을 공격하면서 그 아주 그 미묘한 그런 법적인 그런 문제를 갖고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문제는 이 문안박이라고 하는 것에서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실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네. 그 실 내용들을 구축하기 위한 또 마쿠적인 어떤 일들이 또 벌어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또 기득권 싸움을 갖다 하고 있으면 문안박 연대는 구호로만 존재하지 힘을 가질 수가 없게 된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한마디만 더 드리면 네, 네. 정청래 의원이 실제로 지난번에 그 국민 TV 그 북서부 지역 조합원 회의에 나와서 예. 대선에 필승 전략이 있다고 자기가 너무나 확실한 전략을 안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대권 후보로서 야권에서 얘기되고 있는 사람이 모두 다 나와서 공정한 룰 안에서 경쟁을 하고 한 사람이 선정이 되면 나머지 사람들이 전부 다 선대위원장이 돼서 최선을 다해서 승리를 위해 매진하는 것. 이게 예전에 신민당 시절에 그 김영삼과 김대중의 그 어떤 연대를 갖다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면 승리한다 그랬는데 이런 모습들을 갖다가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문안박 연대라고 하는 것은. 그럼 이어서 질문을 던질게요. 문안박 연대가 일단은 뭐 우리 서 부소장은 획기적이다 이런 표현까지 할 만큼 칭찬을 좀 점수를 많이 주셨고 김평론가도 들어보니까 꽤 유효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김 국장님은 일단 문안박 연대에 점수를 좀 주시겠습니까? 아까처럼 이거 역시 지금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거야 하고 야단치시겠습니까? 제 입장에서는 실효성이 전혀 없는 거다. 실효성이 예, 없다? 없죠. 그럼 이 대목에서 그거라도 한번 해보려고 꺼내든 카드인데 별 점수를 안 주신다. 왜냐하면 네. 박원순 시장의 경우는 서울시장의 입장에서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선거 개입이라고 한계가 많죠. 몰고 가면 네.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 박원순 시장의 역할이 극히 제한적이다. 그냥 이름만 빌려주는 예. 거다.
그 뭐 이제 허구죠. 또 안철수의 경우는 지금 저 문재인하고 같이 뭐 당권을 뭐 공유한다 그럴까? 예, 예. 그래봤자 다음번 총선에서 짐은 공동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럼 혼자 저쪽에 가서 집 패배되면 자기한테 기회도 올 수도 있는데 아하. 그래서 뭐 그 동조를 하겠느냐는 또 문제가 되고요. 또 이제 지금 안철수의 경우는 당내 지지 기반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하고 대척점에 서 있으니까 이른바 비주류라는 사람들이 그쪽에 지금 뭐 병풍 치는 것처럼 비슷하게 지금 행렬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가 문재인하고 손을 잡는 순간 당권은 문재인 쪽으로 가게 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또 철수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지지 기반은 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선택을 할 수가 알겠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의원의 입장에서는 대표 입장에서는 명문상 아주 좋은 거죠. 당권을 공유하자. 그럼 뭐 설득력이 있게 보이죠. 네. 그렇지만 이제 한 거풀을 벗어나 버리면 당의정을 벗기면 쓴맛들이 나오니까 지금 뭐 이렇게 주춤하고 있고 박원순의 경우는 거기 참여하고 싶은 게 뭐냐면 경선을 통해 가지고 대선 주자를 뽑았을 경우에 혹시라도 문재인 대표가 주자가 못 될 경우 그럼 자기한테 돌아올 수가 있단 말이죠. 예. 그리고 친노 세력은 우호적인 관계를 아직은 가지고 있으니까 예, 예. 그러면 쉽게 접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에는 이 나라 언론들이 그냥 두겠어요. 이른바 주류 언론들이. 그리고 지금 새누리당이 그냥 두겠어요. 예. 한 방만 두드려 패면 정신없어요. 정신없어요. 그런데 모든 행보는 정치 개입으로 선거 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어쨌거나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이다. 예. 그런 점에서 말씀을 해주셨고 두 분은 아까 이제 조금 비슷한 견해를 보이셨는데 자 그렇다면 예. 이미 지금 문재인 대표는 주도적으로 제안을 했고, 그러니까 내가 없어도 안 되지만 나 혼자만도 안 할 테니까 쉽게 말하면 장래성 있어 보이는 그 신망을 받고 있는 우리 셋이 스크럼을 짜서 함께 가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표로서의 직도 나누자. 근데 이미 뭐 박원순 시장은 수락했고요. 안철수 의원은 왜 그렇게 고민이 길어지고 깊습니까? 아니 이미 다 국장님께서 설명을 다 하셨는데 그거 말고 또 혹시 다른 견해가? 아니 그게 제일 큰 거죠. 제일 그러니까 커요? 지금 공동 정치적인 책임 계산을 싫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치적인 계산 때문에 실제로 문한박 연대에 대해서 실질적인 어떤 것 갖고 지금 싸워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럼 문재인 대표가 정말 답답한 것은 이런 문한박 연대를 정말 성사시키려고 한다면 자기 걸 내려놔야 됩니다. 어떤 거요? 반 뭐 내려놨 공천권 같은 것도 내려놔야죠. 공천권 같은 걸 다 내려놔야죠. 공천권이 지금 문재인 대표에 있는 거 아니지 않나요? 아니, 실질적으로는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구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오픈 프라이머리를 갖다 얘기하는 김무성 대표의 그런 뭐 그것도 꼼수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도 있지만 안심번호로 하기로 네, 했잖아요. 뭐 어쨌든 그 안심번호든 뭐든 그 자기가 스스로 지금 그 개혁안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 가지고도 안철수나 비주류 계통에서는 지금 이것은 사실상 안심번호를 한다고 해도 문재인과 친노들 쪽에 유리한 그런 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불식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갖다 제시를 하면서 뭐 공천권에 대해서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테이블 안에 끌어들어온다면 가능하죠. 그런데 실제로 내놓는 게 없는 상태에서 문한박 연대라고 한다면 충분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계산을 튕길 수밖에 없고 앞으로 어떤 로드맵을 그리고 들어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각이 길어진다. 그렇죠. 생각이 길어지는 것이죠. 뭐 첨언하자면 뭐 안철수 대표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문한박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얘기하는 거 반론은 아니고 조금 예. 첨언을 하자면 예. 문한박 정치의 제안이 왜 획기적이고 그 참신한 발상이냐고 하냐면 예. 역대 우리 당의 주류들이 항상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데모하고 돌 던지고 고생했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테크노크라트나 외부에 수혈된 사람들은 보조적인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 열린 공간에 들어와서 정치활동을 할 수 있었지 라는 선민의식. 그래서 우리가 정이고 선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따라와야 한다는
그런 의식이 있었는데 네. 문재인 대표가 어찌됐든 재보선에 패배든 호남 민심의 아픔이든 권력의 지분을 나눠서 술수로 이걸 넘어가려고 하든 간에 내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야당에서의 주류가 처음으로 한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즉 내가 아닐 수 있다는 건 뭐냐면 문재인이 아니면 안철수도 박원순도 할 수 있다라는 여지를 열어주는 것은 그러니까 나여야 한다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그렇죠. 처음 깨뜨렸다. 버린 거죠. 네. 그것은 문재인 대표만의 생각이 아니라 문재인 대표가 흔들릴 때 자기의 공천권까지 흔들리고 앞으로 정치적 전망이 어두울 전체적인 친노 의원들이라고 표현되는 사람들과 수도권에 있는 초재선 의원들조차도 이 부분에 많은 동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제가 보기엔 이것이 야당의 변화될 수 있는 긍정적인 가장 핵심적인 싹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재인 대표의 자기생적인 결단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싶고요. 그렇다면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생각이 깊어지는 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전에 문국현 의원을 보더라도 손학규 대표를 보더라도 이놈의 야당은 들어오면 아쉬워서 들어와 달라고 들어오라 사정해서 들어와서 네. 서울대 의대 나오고 무릎팍 도사에서 나와서 대통령 선거 인기 단군일의 최고일 겁니다. 대통령 술만을 천원하지 않고 36% 이상의 지지가 나온 사람이 예. 그런 사람이 주류를 선택하지 않고 여당을 선택하지 않고 야당을 선택하는 것조차도 어떤 사람은 뭐 야당의 기회가 더 많으니까 머리 좋아서 선택했다고 할지 언정 그래도 그 힘없고 가난한 사람을 위한다는 그 야당을 선택한 것만 해도 큰 거고 그 이후에도 지방선거 전에 통합을 함으로써 지방선거가 야권 분열로 어부지리를 여당이 준 승리로 갈 수 있는 위기를 막아냈고 이런 희생과 노력을 서울시장 후보도 양보를 하고 대선 후보 단일화도 양보를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나서는 막상 대표가 되면 흔들어서 쫓아버리더라. 문국현도 그랬었고 손학규도 그랬었고 나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에 대한 불안한 불신이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문이 주도하는 문안박 연대에 내가 참여하는 것은 야당 내에서도 변화를 바라고 있는 야당의 개혁을 바라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권력 지분을 가지고 문한테 내가 투항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야당의 변화의 요구에 대해서 내가 이거 팔아먹는 건 아닌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있겠죠. 그것에 대해서 징표로서 보여지는 것들이 문재인 대표가 광주에서 얘기하셨던 게 반성이나 책임에 대한 진실함보다도 그 공천권 때문에 나를 흔들고 당을 어렵게 한다라고 하는 표현이라던가 광주 선언하기 전에 안철수 대표를 찾아가서 나 이런 얘기 속이 있는데 뭐 물론 우리 둘이 지난번에도 만나서 조국 혁신연장 한 해 만에 갖고 서로 딴 얘기해서 서로 못 믿는 것도 있지만 이번만은 좀 이렇게 해서 총선을 한번 이겨보자라고 한번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지 않고 먼저 언론에다가 그 정치적으로 의제로 제안한 것들 이런 것들을 놓고 안철수 대표는 고민이 좀 깊어지는 것 같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대표가 이번에 이것을 피하게 될 경우, 예. 뭐 사람들은 호남에서 예. 문재인 대표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안철수 대표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박원순 대표와 저기 강진의 산에 가신 손학규 대표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기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안철수 대표가 좋은 말로 혁신을 얘기하더라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경쟁자니까 흠집 내려고 시비 거는 거라고 밖에 보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도 여기서 만약에 어떤 이유를 달아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문이 사퇴하고 문이 망가지길 바라는 안철수의 마음, 대선 후보 경쟁자로서의 마음이 더 크다라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는 승낙하자니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갔다가 호랑이한테 먹이가 되지 않을까. 또 반대하자니 총선을 그르치려고 하고 대선만 생각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 양측에서 고민이 깊어질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이제는 개인의 대선 주자로서는 그 두 가지 고민이 합당할 수 있으나 지금 노동자 농민들이 폭도로 몰리면서 거리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총선에서의 여당을 견제하라는 국민들의 여망을 그 안철수 대표는 개인의 대선 문제 고민보다는 어떻게 하면 총선에 승리할 수 있는가 단 한 가지 길은 문안박 연대한다니 제일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새누리당이 제일 먼저 박원순 시장을 시비 걸고 아니 김문수 지사가 지사를 하면서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간 것은 문제 삼지 않은 사람들이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단체장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운동 기간에 특정 후보의 유불리를 위한 예.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을 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당이 어려울 때 박원순 시장이 그 당인으로서 초선 때는 안철수의 양보로 시작이 되고 재선 시장 때는 당의 도움으로 재선 시장이 된 사람으로서 보온하는 의미로 당이 어려울 때 나서는 게 그것이 진실한 사람이나 배신의 정치 심판하는 대통령의 정치 개입과 박원순의 정치 개입이 어느 게 더 크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어려운 야당을 힘을 줘서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나서는 박원순 시장에게 반대자들
보수 여당의 지지자들은 비판하겠지만 야당이 제2 역할을 바라는 많은 사람 국민들은 박원순 시장의 참여를 그렇게 선거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의 민주주의와 정당 정책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지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문안박 연대가 총선 승리를 위해서 대선이라고 하는 개인의 이익보다는 총선 승리라고 하는 국민의 이익 앞에서 세 분은 초연하고 결단하셔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그 잠깐만요. 첨언하고 싶어요. 한 말씀만. 예. 근데 문재인 대표가요, 너무 언론만 좋아해요.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 보세요. 예전에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뭔가 결단할 게 있으면 사람을부터 먼저 만났거든요. 언론에다 먼저 기자회견을 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문안박 연대를 발표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문안박 연대가 먼저 얘기가 됐던 것은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두문정치 전략연구소의 소장님께서 먼저 언론에다가 이런 연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먼저 얘기를 하시고 그걸 받아갖고 하신 줄 알았는데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근데 그런 얘기를 먼저 하셨을 때 이철우 소장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먼저 그 안철수 의원을 만나고 박원순 시장을 만나고 하면 군불이 떼진단 말이에요. 예. 군불이 떼지면 기대감이 올라가고 그 기대감들이 그 어떤 연대가 전선이 형성되는 것처럼 보이고 거기서 서로 간의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조율이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텐데 먼저 언론에 먼저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 행보를 보면은 그런 게 보이질 않아요. 조금 더 자기가 적이라고 혹은 자기랑 좀 버성기는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부터 먼저 만나면서 의견을 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저 서 부소장 발언은 마치 출마 연설처럼 아주 격정적인 제가 토론회에서 보기 드문 네, 1년 넘게 문안박 연대만이 총선 승리할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해 왔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것도 역시 짧게 김 국장님은 문안박 연대 자체를 좀 의미를 평가절하하신 점이 있고 지금 그거보다는 다른 걸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어쨌거나 네. 안철수 의원이 결국은 문안박 연대를 받아들이고 같이 스크럼을 짤 것이다 아니다 한마디씩만 해주시죠. 저는 지금 저 양반이 지금 안철수 그분이 네. 존재감이 없어졌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가 마지막처럼 생각하고 깊은 생각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결국 받을 것이다 받으면 안 낄 것이다. 네, 받으면 죽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그래서 결국은 문안박에 스크럼을 안 짤 것이다. 네, 네. 서 부소장은 저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받아야 한다. 주변 조건은 너무나 안 좋습니다. 비노 의원들은 가면 잡혀먹는다. 가지 마라.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라고 계속 만류하고 누가 있고. 뭐 호랭이가 있어요? 잡아먹나? 아, 분명히 있죠. 기존의 그 공천 과정에서 예. 그 피해 의식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분들은 그동안 재보선이라던가 이런 호남 민심이 고정 지지층의 지지율 하락으로는 반드시 책임지는 정치 모습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지고 다른 그 경쟁자들이 또 그 하고 이게 순환되어야지 당이 건강해진다라고 생각하는 철학과 소신을 갖고 계신 분들이어서 네. 안 대표가 들어가는 것은 똑같이 유유상종된다라고 말리시는 것 같아서 조건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만 총선 승리라는 하는 것 때문에 고민은 깊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인의 정치적 이해지력에 대한 질문이니까 살짝 빠져나가면서 답변은 유보하고 받아야 한다라고. 자, 저는 받을 거라고 봅니다. 받을 거다. 예, 그리고 제가 만약에 저는 안철수 의원하고 전혀 일면식도 없고 진짜 만나본 적도 없는데요. 제가 만약에 측근이라면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로 캐릭터를 쌓으세요. 그러면 나중에는 그 나무가 살아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그게 바로 노무현이었죠. 지금 현재 안철수 의원은 오히려 계속 다 주고 있음에도 다 퍼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욕은 욕대로 다 먹고 있어요. 망설이다가 받으니까 그래요. 차라리 이런 연대들이 있었을 때 명확하게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더 이상 폭도들에게 주도권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나의 앞길이 어둡다고 해도 이걸 받겠다라고 선언하고 받으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국민들이 세워줄 겁니다. 안 의원이 이걸 꼭 이 프로그램을 보셔야겠는데. 자,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게 무슨 안철수 토론회는 아니지만 예. 안철수 의원이 어쨌거나 내년 4월 총선에 출마를 할 건 확실해 보이는데 지금 노원병, 노회찬 전 의원의 좀 억울한 의원직 상실로 인해서 보선이 치러졌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된 겁니다. 거기에 그냥 나가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부산 같은 데 가서 김무성 대표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난 부산에서 거물과 붙겠다. 해가지고 부산 쪽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까? 어디로 출마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그가 대권에 대한 꿈이 있다 그러면 예. 불모지에 들어가 가지고 도전을 해야죠. 그렇죠. 그럼 불모지라면
투쟁 정신도 없고 도전 정신도 없이 안방에 들어가가지고 편안하게 되겠다. 글쎄요. 대권이 그걸 기다리고 있을까요? 부산 출마를 권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당연하죠. 예, 우리 서 부소장님 저는 뭐 이제 지역 문제는 이미 네. 본인이 당신 입으로 그 정했어. 예, 노원을 지역 주민과 약속이다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뭐 비록 왜 정치인이 저렇게 대답할까? 총선 승리를 위해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당이 필요하면 어디든지 하겠습니다라고 나중에 노원할지언정 그때라도 그렇게 말이라도 하지 왜 저렇게 했을까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하여튼 당신이 어쨌든 노원도 중요하기 때문에 노원을 선택하셨다면 그걸 존중해주고 다만 개인의 지역구 선거에 매달리지 않고 문안박 연대라던가 이 총선 구도를 정부 여당의 심판에 대한 갈망이 되게 큰 국민들의 영혼에 비해서 보잘것없는 초라한 야당 때문에 투표장에 참여할 건가 말 건가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으로 전체 총선판의 승리를 야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행보들을 보여주시는 게 노원이냐 부산이냐의 지역 선택보다 더욱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더 하면요. 네. 그가 뭐 대권을 도전한다니까 네. 자기 출신지의 유권자를 설득하는 노력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래야지 그 길이 대권으로 이어지는 예,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죠. 지역구도를 그냥 두고 노원에 가가지고 난 저는 노원 출마에 대해서도 합당치 않다고 생각했어요. 지난번에 예, 네, 그 노해찬 의원이 네. 합당치 않은 방법으로서 의원직을 잃었다 이거죠. 정치 더 이상 그 길을 선택해서는 안 되죠. 네, 그리고 또 사전에 그와 한마디 상의 정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정치 도의도 없이 그냥 뛰어들어가가 그 절차를 보고 아, 큰 길을 못 가겠구나. 대동무문이라는 분도 계신데 저는 이번 기회가 그걸 되돌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양보를 가라? 하십시오. 노회찬 의원한테 양보를 하면서 단지 문안박 연대뿐만이 아니라 정의당 혹은 녹색당 모든 진보적 생각을 갖고 있고 이 민주주의의 그야말로 질식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연대하기 위해서 노회찬 의원도 세워주세요. 그리고 네. 부산으로 가시면 됩니다. 부산으로. 그러면 부산에서 분명히 대도문문의 김영삼 전 대통령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김무성을 꺾고 안철수를 세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까 뭐 제가 이렇게 발제를 하려고 그랬는데 미리미리 발언 도중에 얘기를 해주시니까 오늘 참 사회 보기가 편합니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과연 호남 민심의 실체는 뭐냐 이게 있어요. 그 문재인 대표에 대한 호남의 지지율이 막 추락하고 이러니까 흔들리고 그래서 뭐 문안박 연대 이런 돌파 카드가 나오게 된 한 원인으로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광주광역시의 다른 현지 언론에서 조사한 걸 보면 한국갤럽의 이른바 호남에서 문재인 5%밖에 지지하지 않는다. 이것과는 아주 또 현격히 다른 것도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제비 한 마리 가지고 봄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이듯이 어느 시점에 어느 한 여론조사 결과만 가지고 얘기를 할 만큼 어리석은 사람들은 없겠지만 이제 그 문재인에 대한 호남의 지지율에는 그런 게 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 주시면서 물론 계시겠지만 자 도대체 호남 민심의 실체는 뭡니까? 각자 아전 인수식으로 해석들을 해온 지 오래되는데 이번에는 예. 김성수 평론가부터 호남 민심의 실체는 광주 정신의 회복이고 3당 합당으로 인해서 회절되고 고립되어 있는 호남을 확장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부산 출신이건 뭐 마산 출신이건 서울 출신이건 지지를 할 거라고 보거든요. 네. 지금 현재 문안박 연대 얘기하지만 문안박이 전부 다 경남, 부산 이쪽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합치면 지지할 거예요. 예. 호남은 이미 민주주의의 씨앗이 되기로 그리고 씨앗으로 노정이 돼버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눈앞에 자신의 그런 욕심들을 딛고 투표를 하십니다. 전략적 투표다 이른바. 그럼요. 얼마나 이번에 이정현한테 갔던 그런 표 정도는 나에게도 마음이 있다. 나한테도 일상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마치 그 드라마 송곳에서 이수인 과장이 얘기하는 나도 부인과 그 저녁을 갖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 거대로 받아들여줘야죠. 그러면 문안박 이 분들도 전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욕심을 일부는 덜어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게만 하면 누구든지 선택된 그분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고착되어 있는 지역주의의 구도와 또 질식된 민주주의를 되살리기 위해서라도 호남에서는 제대로 된 그런 투표들을 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뭐 정권 교체 이기는 사람에 대한 갈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호남 민심이 자꾸 이렇게 혼재돼서 나타나는 것처럼 언론에 비치는데 그러게요. 예. 그것은 호남에 있는 정치인들 중에서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쓰리박, 그 박지원, 박주선, 박준영 이분들이 예. 그 주장하는 요지는 호남의 대표성 문제입니다. 그것을 어려운 말로 해서 당대권 분리론으로 귀결시키죠. 예, 예. 호남은 맨날 봉이냐, 선거 때 몸만 대주고 대통령은 너가 하고 김대중 이후로 우리가 한 게 뭐가 있냐라는 그 논리인데, 이런 논리는 그 일견 균형 잡힌 당권은 당에 있는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고정 지지층이 많은 호남이 하고 확장성이 있는 대선 후보는 그 비호남이 하는, 그래서 일명 균형 잡힌 것 같은 논리이지만 그 논리에 숨어 있는 그것은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를 하기엔 본질적인 내용이 좀 담겨 있지 않죠. 그렇죠. 이것은 당대권 분리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호남의 개파 정치인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예.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호남에서 호남 민심이 갖고 있는 정권 교체 총선 승리는 이런 지역 대표성과는 전혀 인연이 없다. 그분들은 그 노무현 대통령이 부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광주에서 노풍을 일으켜서 정권 교체의 진원지로 만들었었고, 그리고 자신들이 고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야권 후보로 선정된 문재인 후보에게 90%에 넘는 압도적 지지를 보낸 분들입니다. 그분들에게 지역 대표성이라고 하는 애양심만으로 호남 향후에도 아니고 이렇게 광주 정신과 호남 정신을 축소시키는 것은 그분들에 대한 대단한 모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따라서 지금 현재 천정배 의원을 비롯해서 박주선, 박준영, 박지원 이런 분들이 호남의 민심을 대변해서 호남의 지분을 찾으려고 하는 시도를 중단하고, 제가 보기엔 무엇이 그 질식해가는 민주주의와 도탄에 빠진 민생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인가는 총선 승리일 뿐입니다.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카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절절히 원하고 있는, 더 이상 그 고립되어서 그 죽어가고 싶지 않은 호남 민심들을 이 호남의 정치인들은 알고, 제가 볼 때는 가장 속 시원한 길은 호남 국민의 이익을 내가 대변한다가 아니라 그분들이 정치에서 은퇴해 주시는 게 제가 보기엔 호남 민심의 가장 정확한 마음이 아닌가. 그리고 문한박이 PK가 아니어서, PK라서가 그분들이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이 문한박 세 사람이 과연 총선에 이길 수 있겠는가. 이긴다면 이기기 위해서 호남에게 어떤 메시지를 호소할 것인가가 핵심의 문제라고. 그 문제는 조금 있다가. 네네. 예. 네. 김 국장님. 광주는 80년 5월 항쟁의 본산지이자 진원지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정치인 김대중이 이룩한 민주화가 지금 많이 훼손되고 또 후퇴하는 데 대해서 호남 민심은 지금 절망하고 실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표를 준 새정치연합은 뭐를 하느냐? 아무것도 하는 거 없다. 그런데 지금 정치적으로 보면 호남 지역은 구심점이 없습니다. 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지난 공천 때 보면 다선이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당권 파고 밑보여가지고 지금 정동영, 천정배 사지로 가라 그래가지고 서초, 강남 그러니까 낙선되는 건 당연한 길이에요. 떨어졌다. 근데 우리는 또 지지해야 되느냐? 근데 문한박 내용을 보니까 세 사람 다 부산 경남 출신이다. 우리는 그냥 찍기만 해야 되느냐?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호남 민심이에요. 그 문한박의 출신지 때문에 호남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걸 안 하고 있다고 보겠어요? 우리는 구심점이 하나도 없는데 결국 차세대 주자가 네.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은 한 사람도 없다. 공허함 같은 근데 게 지난번 작용했다. 공천 때 사지로 다 쫓아내더라. 네. 그들이 우리가 정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예. 그들이 술 먹고 이런 소리 안 하겠어요? 하시죠. 사적으로 안 하겠어요? 서운하게 느낄 수 그러니까 있겠죠. 네. 호남 민심이라는 게 이렇게 내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그러니까 이렇게 트리오 체제 이런 데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나 모르겠어요. 오늘 그러면- 토론회에서는 우리 열심히 이야기하지만 근데 관심 뭐 못 받게요. 사실은 광주나 이렇게 순천이나 이렇게 가서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저런 얘기를 의외로 많이 하십니다. 근데 가서 어느 분하고 얘기를 하는가도 중요해요. 예, 무조건 아니, 거기 가서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가서 솔직히 비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예. 지역의 유지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열심히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서 그야말로 그 뭔가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열심히 뽑아서 올렸는데 결국 우리들의 그 어떤 아픔을 긁어줄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은 하나도 만들지 못하고 희생만 됐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호남에서는 줄기차게 요구를 하는 것이 정말 대한민국 전체를 높낮이 없이 제대로 다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당신이 맞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물어보는 것이고 예. 그리고 또 호남 분들이 아세요. 지금 그렇게 호남 출신 사람들 뭐 억지로라도 뭐 다선인 사람들 뽑아 나왔자 이번 예산 편성된 거 보세요. 뭐 뭉텅뭉텅 잘려져 가지고 대구에 투하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대권을 잡지 못하고 총선에 승리하지 못하면 아무리 호남 출신 사람들 만들어봤자 뭐 합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이정현 그 의원의 당선이 곧 호남 민심의 표출이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으로 다 해석이 되는 거죠. 아하. 딴 지역에 또 있었더라면 어떤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이정현 의원은 호남 전체가 이렇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국지적인 일부의 케이스 그 당시에 아닐까요? 총선 같은 게 이루어졌을 때는 네. 그와 비슷한 사례가 많이 발생할 수 있었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몰표 현상은 아니겠다 이거죠. 그건 왜 그러냐? 야당 제대로 하라는 거죠. 제대로 안 하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죠. 오히려 찍고 싶지 않은 사람을 찍어준 거예요. 그들이. 야당에 대해서 혼내주려고 그렇죠. 찍고 싶지 않은 사람을 찍어준 경고장을 거예요. 날리려고 예. 이렇게 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것도 호남 민심으로 정확히 읽어라. 지금 이런 말씀으로 이해도 되겠습니까? 이제 실제로 매를 들었는데 네. 예산 폭탄이 안 들어오는 걸 보니까 이제 이정현 의원한테 매를 들 차례가 아닌가. 아, 예산 폭탄. 그래서 누군가가 문재인 대표한테 그런 말도 했더군요. 이른바 문안박 연대에 호남의 신망을 얻고 있는 또 유망주가 되어도 좋다. 문안박 그 클래스는 아니라 하더라도 호남권에 누군가를 하나 넣어서 모양새를 더 갖추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권유를 했던데 그건 아마 호남의 그런 일부 허탈한 심리도 작용한 거 아닌가 싶고요. 그럼 천정배 의원 같은 분이 들어가시면 되지 않을까요? 아이, 천정배 들어가겠어요. 의원. 들어가겠어요. 받을까요? 탈당하는 데는 예, 천정배 의원도 이제 선택의 기로에 있으시죠. 네. 저는 뭐 그 지역 감정은 예전에 군사 정권이 그 야당 지지자를 분열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허구적인 구도이죠. 실제로 있죠. 여기서 잠깐만요. 네. 오늘 뭐 세 분들이 워낙 이 박학다식하고 논리가 숨이 일관하시기 때문에 발언 기회만 잡으면 그냥 기본이 3분, 4분이신데 그럼 안 되겠고 네네. 우리가 쓸 수 있는 시간이 불과 한 10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단문 단답으로 천정배 신당 만들어질 수 있다. 아니다. 결국 전국정당 목 만들고 이대로 소멸할 것이다. 저는 뭐 yes or no로. 이제 공천 과정을 거치면서 네. 탈락자들이 그쪽으로 이삭 붙게 되면 쫓기? 결국 정당은 출연하는 거죠. 예. 그리고 호남 지역에서는 상당한 호소력을 갖고 아. 투표력도 올릴 것이다. 출범은 할 수 있고 예, 호남에서는 투표력도 몇 올릴 석 거다. 건질 수 있을 것이다. 봅니다. 네. 저는 뭐 지역주의의 대변자로 천정배 그 준비위원장이 의원께서 선언하시는 순간 제2의 박지원, 박준영, 박주선이 될 것이다. 따라서 호남 지역의 대변자가 아니라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한 야권의 승리 전략에 대해서 준엄하게 꾸짖어야 됩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 본인이 호남의 자민련으로 남겠다는 말은 더 안 했잖아요. 호남의 정치적 아들이 계승자가 되겠다라고 이제 광주로 내려가셨죠. 예. 내려가셔서 정말로 호남의 계승자는 호남의 출신이시면서도 정권 교체와 총선 승리를 위해서 이 야권 진영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일갈하셔야 되지. 호남의 그 오랫동안 차별받은 애양심을 그 정치 대만 호소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대변하겠다는 것만 가지고는 저는 광주 분들이 절대로 천정배 의원을 지지하지는 않을 것 저는 같습니다. 뭐 잠깐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예. 공천을 안 주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치인 공천 못 받으면 정치적인 입신을 다른 방법으로 해야죠. 그래도 네. 천정배 의원이 그리고- 새정치연합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들을 받는 것이 정말 목적인가? 그 부분에 대한 딜레마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럼 낙선자는 다 무자격자.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무능력자라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싸움에서 지는 사람들이에요.
결국 지난번에도 천정배 의원이 능력이 본인도 없어가지고 낙선됐습니까? 그건 정치적으로 그 사람을 죽여야지 자기들이 세력이 커지니까 한 거예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만은 예.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FTA 반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뿌리가 깊어요. 자, 그래서 근데 천신당은 된다 아니면 흐지부지 안 될 거다. 천신당은 되더라도 나중에는 그 결과적으로 연대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들어갈 그러니까 것이다. 지금 현재 그 천정배 의원이 가장 딜레마가 뭐냐면 네.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호남에서 굉장히 탁월한 그런 정치적인 식견들과 또 비전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들을 중심으로 전국 정당을 건설하고 싶으시겠죠. 그렇지만 예. 그것 자체가 또한 굉장히 험난한 길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총선에서 실패하거나 했을 때 돌아가는 그런 그 어떤 책임은 천정배 의원도 어떻게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어떤 선택의 기로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알겠습니다.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합류를 할 거라고 봅니다. 사람을 잘 못 내세우고 있는 거 보면 조금 인물난을 세게 심하게 겪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마지막 질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90분을 얘기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자, 문안박 연대가 어쨌거나 상당한 공감을 얻고 있고 이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얘기들에는 크게 이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년 선거 환경을 글쎄요, 앞으로 한 4, 5개월 남았기 때문에 그 중간에 또 어떤 변수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려 다야로 치러질 건 확실하고 국정교과서니 이런 것들 여당의 실정 소통 부재 이런 걸 보면 야당에게도 나쁜 게임일 것만 같지는 않은데 일려 다야라는 치명적인 구도도 있고 무엇보다도 야당이 지금 지지율들이 그렇게 합쳐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짧게 여쭙죠. 문안박 연대를 통한 마지막 몸부림이 성공한다면 내년 총선에 대비하는 아주 훌륭한 신무기를 장착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저는 정치인이라면 지도력을 발휘해야 돼요. 지금 문안박 연대도 일종의 지도력 아니겠습니까? 지도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이제까지 해온 걸 보면 지금 국정교과서를 놓고 그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국정교과서는 그 길로 가고 있어요. 지금 노동계약 이거 대단히 심각한 문제예요. 예.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상권을 사실상 부인하는 그렇죠. 광의로 해석하면 예. 이거 그냥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들이 뭘 합니까? 그리고 지금 경제 파탄이라고 저는 규정하고 싶은데 이들이 뭘 하고 있어요? 지도력을 발휘하지 않는 한 국민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네. 이 냉혹한 현실을 이들은 지도를 못해요. 트로이카 더 시끄러워져 가지고 더 국민한테 외면받을 수도 있어요. 네. 당권을 장악했으면 대표자로서의 지도력을 발휘해가지고 국민 속에 들어가서 국민과 함께 싸워서 이 난국을 돌파해야지 표가 오는 거지. 예. 앉아가지고 개혁이니 뭐니 해가지고 말이지. 그야말로 누구 말만 따라 립서비스나 해가지고는 국민들이 쳐다보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문안박 연대가 매직봉, 마술의 카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난관과 어려움의 시작이고요. 새누리당 사람들은 이원 집정부제 나가서 내각제를 180석을 호언장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야당의 꼴이라면 그들은 충분히 무난히 목표를 달성하고 축배를 국민의 민생의 도탄에 빠진 와중에서도 당사에 모여 축배를 들지 않을까 우려가 대단히 되는 심정입니다. 따라서 문안박은 이 세 분은 문안박 연대를 통해서 시작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운동화권을 조여매고 네.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그 박근혜 정권의 독주 독선에 맞춰서 민생 무능 파탄에 맞서서 단호하게 박근혜 대통령에게 할 말을 하고 그리고 당내에 있는 이것을 하기 위한 이것을 가로막고 있는 낡은 정치인들에 대한 청산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 문안박의 리더십을 확고히 구축하고 새로운 인물도 영입해서 힘을 더 모아서 그 총선에서 승리해서 정부 여당을 견제하라고 하는 다수의 국민의 여망을 실현할 때 그때 비로소 세 분에게는 대선 후보로서의 출발 스타트가 있는 것이지 지금 문안박이 완성은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평론가. 저도 문안박에서 끝나지 않고 모든 반박근혜의 세력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안에는 새누리당 안에도 그런 세력들이 있다고 보고요. 민주화를 거스르려고 하는 그 어떠한 그런 시도들,
하고 있는 그 모든 세력들에 대해서 철퇴를 가하기 위한 연대의 출발점을 문안박으로 삼았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실현 가능한 그런 정책들과 아젠다를 갖다 제시해 나가면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갖다 규합시키는 그런 정치를 갖다 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다시는 한 줌도 안 되는 극우들이 저렇게 네. 정치를 농단하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야성의 회복이 전제되지 않는 한 문안박이 스크럼을 짜더라도 그 시너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 본질적인 것은 야당이 야당다워야 국민들의 떠났던 민심의 일정 부분이나마 잡아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는지요? 정치는 민심 반 그리고 타이밍 반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싸울 만한 가치가 있는 걸로 토론한다면 충분히 이해받겠지만 별 그래 보이지 않는 걸로 여기저기 재며 아까운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제1야당은 겸허하게 그리고 냉정하게 돌아봐야 할 겁니다. 시민들의 인내심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시민들의 애정이 적다고 불평한다면 그거야말로 소화병적일 겁니다. 민심과 타이밍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긴 시간 같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